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메가랜드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기출 이론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그동안 치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중간 기말고사는 기본 이론에서 한 번, 중간 기말 이렇게, 그 다음에 핵심 이론에서 한 번, 마지막 기출 이론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중간 기말 합치면 3번, 중간과 기말을 나누면 총 6번에 걸쳐서 치르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메가랜드에는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 문제도 있고, 월별 모의사는 당연히 있는 거고, 상당히 많은 문제에 접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노출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출 이론 기말고사. 범위는 4개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으로 치면 D편, 후반부죠. 투자, 금융, 개발관리 마케팅, 감정평가, 이렇게 4개 파트에서 20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클 수도 있고요. 요구 수익률이 클 수도 있어. 근데 기대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균형까지 하락을 해서 결국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기대가 작았을 땐 기대가 점차 상승을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대가 점차 상승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균형까지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기대가 컸는지 작았는지를 잘 보고 결말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기대가 크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은 점차 상승할 수가 없고 기대가 점차 하락을 한다.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결국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일치하면서 투자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답은 4번. 2번.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요거 좀 난이도를 높였을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의 4의 역수가 뭐냐? 4분의 5거든요. 둘을 곱하면 1이 돼요. 항상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데, 그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와 역수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연금의 내가 계수는 감채 기금 계수와 역수고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와 역수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을 곱했을 때는 답이 다 1이 나와야 돼요. 둘의 관계가 역수일 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원칙은요, 역수를 곱하면 1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연금의 현가 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걸 곱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에도 역수가 아닌 걸 곱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좀 힘들 수는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와 보시면, 우리 맨날 쉬운 거만 할 수 있습니까? 자, 연금을 현재로 땡겨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미래를 보내면요, 이게 연금의 내가 계수가 돼요.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땡겨와요. 그러면 이게 이 연금들이, 연금은 바뀌지 않고요,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가 돼요. 그래서 연현을 일내로 보내면 연내가 되고요, 연내를 1현으로 땡겨오면 연현이 되는 겁니다. 연현의 역수는 저상인데 혹시 감기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시불로 바뀌어요. 이런 일시불 현가 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일시불로 바뀐다니까. 연금의 내가 계수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인데 저당 상수를 곱하잖아요. 이런 일시불, 역수가 아니네 일시불 하면서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연금의 현가 계수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역수니까 1이 되고요, 역수가 아닌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일시불로 바뀝니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돼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보내면 내가 계수로 바뀝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금의 내가 계수에다가 역수인 감채 기금 계수를 곱하면 1이 되고요, 역수가 아닌 놈을 곱하면 이런 일시불로 바뀌어.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됩니다.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로 땡겨오면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된다.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 필기 하나 해놓으시고, 혹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남들은 좀 틀리는 파트를 우리는 맞추는 거니까요, 필기 하나 해두시고, 그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크린샷. 안 되나 이거? 스크린샷 안 되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보안 정책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떤 필기를 좀 해두시고, 정지하셨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연현에다가 연현을 원래 연금이에요. 연금 일시불의 내과계수로 보내면요 이 연내로 바뀌어요. 연금의 내과계수가 된다. 오케이. 연금의 내과계수에다가 일시불로 땡겨오는 거죠. 현재 가치로. 그럼 이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저당상수에다가 연현을 곱하면 이건 역수관계거든요. 1이 되는 거고요.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할 때는 감채기금계수를 쓰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씁니다. 요거 답은 2번인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연현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3개야. 연현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역수니까 1이 되고요. 연현에다가 역수가 아닌 감기를 곱하면 1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연현에다가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내과계수가 돼요. 미래가치가 된다는 거지. 연내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3개, 연내에다가 곱할 수 있는 게 연내에다가 역수인 감기를 곱하면 1이 되고 연내에다가 역수가 아닌 저당상수를 곱하면 이런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됩니다. 연내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땡겨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필기했던 거 한 번 더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2번. 좀 어렵긴 해요.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하고 부채 감당률을 구하면 얼마인가? 공식을 써봐야 됩니다.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혹시 요거 공식을 안 해오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공식 안 해오면 이제 뭐 촉수엄금이지 뭐. 자,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할 필요가 없네. 총소득이 나왔네. 할 필요도 없네. 갑시다.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업소득세도 필요가 없어요. 유효 총소득이 얼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영업경비가 500만 원. 그럼 순영업소득도 500만 원. 근데 세전연금 수지가 250만 원. 세전연금 수지가 250만 원.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도 2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인데 순소득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500만 원 분의 요즘 유행하는 게 이게 10,000만 원이거든요. 1억. 1억. 이거 20이 되고요. 부채 서비스액 아까 250만 원. 순영업소득 500만 원. 부채 감당률은 2. 20하고 2가 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공식을 못 외우면 어쨌든 틀리는 겁니다. 순소득 승수, 그 유명한 순소득 승수,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그 유명한 부채 감당률 DCR,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진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유감입니다.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다 외우셨죠? 왜냐면 내가 집에 안 보냈으니까. 그지? 오케이. 집에 가려면 외우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외울 때도 했습니다. 4번.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란 놈이 무엇에서 무엇을 차감해서 구하냐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면 순영업소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이 있고 불포함되는 세금이 있거든요.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영업경비에. 근데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순영업소득 계산 과정에서 영업소득세는 차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경비가 아니니까. 근데 재산세는 차감해야 돼. 경비니까. 그래서 얘는 경비가 아니니까 차감할 필요가 없고 얘는 경비이니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차감이 돼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을 좀 바꾸는 방법은요. 맞는 답으로 고치는 방법은 요 영업소득세 자리하고 재산세 자리를 맞바꾸면 돼요. 그래서 결국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차감했었어야 되고, 오케이. 영업소득세는 경비가 아니니까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해하셨죠? 오케이.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수익성 지수 이 구하는 공식을 제가 좀 써볼게요. 수익성 지수 구하는 공식은 입을 출로 나눈 값이에요. 입을 출로 나눈 값. 그러면 입이 얼마냐? 입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출이 얼마냐? 출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계산기 꺼내서 5천 나누기 4천을 딱 들여주면 1.25가 됩니다. 근데 0.8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성 지수를 글자로 표현하면요. 입을 출로 나눈 값이고 출에 대한 입이거든. 입을 출로 나눠야 돼. 입 5천을 출 4천 나누면 1.25가 되지 0.8이 되지 않습니까? 0.8은 출을 입으로 나눈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죠. 오케이. 6번. 6번 문제는요. 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가 떴어요. 근데 지금 연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금을 억지로 1,000만 원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나머지 6천만 원으로 이걸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1,000만 원은 연금의 현가계수 5년으로 땡겨오고 5년 후에 남은 6천만 원을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땡겨와서 두 개를 더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뭘 물었냐면 수년가를 물었습니다. 수년가는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야 되거든. 나간 돈이 4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빼면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가 4.0이고요. 0.7이야. 계산기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4를 곱하면 4천만 원이 되고요. 7을 곱하면 6, 7에 42, 4,200이 되겠죠. 그럼 이거 둘을 더하면 들어온 돈이 8,200이 돼요. 수년가는 들어온 데서 나간 돈을 빼야 되거든. 나간 돈이 4,000이기 때문에 8,200에서 4,000을 빼주면 4,2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요것만. 7천만 원을 1,000만 원과 6천만 원으로 나눠주는 게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나눴죠 하시는 분들은 연금 현가계수 4년이 있으면 땡기면 되는데 5년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억지로 1,000만 원 한 번 더 만들어주고 나머지 차액 한 번 나온 돈은 일시불 현가계수로 땡겨주고 여러 번 나온 돈은 연금 현가계수로 땡겨주는데 연금 현가계수가 5년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5년짜리로 땡겨주는 값이 답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답은 5번. 7번. 매자닌 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매자닌 신전 후? 신전 후. 신전 후. 매자닌 신전 후. 이렇게 해서 신주 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요거 찾아라는 얘기거든요. 우선주 여기 있고, 후순위 대출 이렇게 있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주는 지분금융이에요. 조인트벤처도 지분금융이고요. 나머지 요거 세 개는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그래서 요게 뭐 지분금융이고 알 필요도 없어. 매자닌 금융을 물었기 때문에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매자닌 금융을 물어주거든요. 매자닌 신전 후 이렇게 해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한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자닌 금융 한번 내봤어요. 답은 3번. 기역, 디귿, 미음이죠. 8번. 시장 가격이 6억이고 상가죠, 상가. 상가는 순부저 기억납니까? 순부저. 그래서 요식행위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LTV도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상가가 6억짜리인데 LTV가 60%야. 66에 3억 6천이거든요. 이건 잠깐 보류하고 순부저를 순서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상가는 순부저, 상가는 순부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영업소득 4,500만 원을 부채 감당률 1.5로 한번 나눠주고 바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자동상수 나누기 0.12로 나눠주고 는을 때려주면 이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2억 5천만 원이 나올 거예요. 2억 5천만 원. 그럼 일단은 3억 6천하고 2억 5천 중에서 작은 숫자는 2억 5천만 원이 답이 될 뻔 했는데 이 기준 대출 금액이 2억이나 있어요. 얘는 대출 많이 받았네 벌써. 그러면 2억 5천 중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상가는 순부저, 상가는 순부저를 한번 적용할 줄 아느냐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답은 1번. 9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택연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유일한 특징이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계속 받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출 잔액이 증가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누적되어 증가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 감소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출과 다르죠. 답은 2번. 주거용 오피스텔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택하고요, 노인복지주택하고요, 복합용도의 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절반 이상,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주택연금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할 거고요. 종신지급 방식에서 법적 상속인 상환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좀 바꿔드릴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바꿔야 됩니다. 해설은 바뀌었을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아니고 나중에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 위험부담한다. 미쳤나봐. 그 제가 최근에 뭐 저거는 아닌데 그 변명은 아닌데 최근에 문제를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미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10번. MBS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저원이 콜초, 저당권 가져가는 놈이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을 해요. 원, 위, 콜초. 콜 위험 부담은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MPTS 있었고, MBB 있었고, MPTB와 CMO 있었죠. 그 MPTS는 전부 다 투자자예요. 싹 다 투자자고 콜 초과 담보 없고 콜 방어 안 돼요. MBB는 전부 다 발행 기간이에요. 전부 다 발행 기간이고 콜 방어되고 초과 담보 있어요. MPTB와 CMO는 채무 불이행, 저당권은 발행자고 원리금,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 콜 방어는 안 되고 초과 담보는 중간 정도의 초과 담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위주로 한번 보시면 4번이 정답이네요. CMO는 투자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한다. 이게 채무 불이행이거든. CMO는요.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을 해요. 발행자가.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고 CMO도 MPTB도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하고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한다. 특히 요즘에 MPTB와 CMO도 많이 물어주니까 MPTB와 CMO는 혼합형이라서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저당권은 발행자,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4번. 오케이. 11번. 다음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1회차 때 납부할 원금을 찾으래요. 1회차 때 납부할 원금. 이거 찾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원금 균등은 일단 쉬워요. 1억 2천만 원을 나누기 기간 10년 하면 1200만 원. 이게 원금이 돼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1200만 원 찾는 것은 그냥 껌이고요. 해설을 보시면 좋은데 저는 바로 이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그 빌린 돈이 지금 얼마죠? 1억 2천에다가 곱하기 저당 상수 0.1332에다가 금리 6%니까 0.06을 미리 빼준다. 저당 상수에다가 이자율을 뺀 값을 곱해주면 1회차 원금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다 대고 한번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계산기다 대고 0.1332 빼기 0.1332 빼기 0. 다시 0.13 빼기 0.06 때려주면 0.0732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0.0732 그다음 곱하기 1억 2천만 원 곱하기 1억 2천만 원 때려주면 1회차 원금 한 방에 나오거든요. 878만 4천 원 878만 4천 원 답이 4번이 됩니다. 물론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원금은요. 그 원리금을 구하고 이자를 구해서 두 개를 빼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원금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저당 상수에다가 이자율을 빼서 바로 한 방에 1회차 원금 구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저는 물어봤던 거거든요. 수업 시간 많이 했었죠, 그죠? 예, 오케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12번.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답이 이거 2번이죠.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 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 관계에 따라 참여한다.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일반 개발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지연돼요. 지연.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좀 복잡하다. 금융비용이 많이 든다. 뭐 또는 사업 속도가 늦다. 사업이 지연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혹시 뭐 몰라서 사업을 보면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이나 청산을 했대요.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사업주한테, 그렇지. 프로젝트 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한테 청구가 안 된다. 이게 비소구 금융, 제한소구 금융이었죠. 청구가 안 된다. 프로젝트 회사는 청구되고 청구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사업주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세요. 답은 2번. 13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건 너무 많이 했던 거라서. 자, BTO 방식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준공도가 동시에 국가한테 뭐를 하고 기속을 시키고 운영권을 받았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운영권을 마지막에 임차해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BTO가 아니라 BTL 방식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둘 다 BTL이에요. 학교시설, 문화시설, 우리 뭐 도서관,
그다음에 군인 아파트, 학교 건물 뭐 이런 것들, 교육문화복지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 이시 끝났기 때문에 BTO가 아니고 BTL.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죠. 답은 3번. 14번. 이 비율임대차를 푸는 방법은요. 여기다가 전체 번돈을 넣어요. 여기다가 전체 번돈을 넣고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구해요.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 계산하고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임대료 결정이 되거든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서. 일단은 전체 번돈이 얼마냐면 500제곱미터인데 예상 매출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1억이에요. 1억. 근데 손익분기점이 3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이 7천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기본 임대료가 6만 원인데 500제곱미터니까 여기까지는 3천의 기본 임대료를 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는 퍼센트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17%.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7%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1190만 원 나올 거예요. 1190만 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4190만 원. 이렇게 해서 3번으로 답을 체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는요. 전체 번돈을 손익분기점과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눈 다음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 임대료 내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율을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 아주 왁구, 틀만 있으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 문제니까요. 답은 3번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쉬운 계산 문제죠. 15번. 다음 부동산 마케팅의 각 내용으로 연결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영어 틀리게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 그리고 여기 포지셔닝이 와야 됩니다. 포지셔닝. 그래야지 차별화가 됩니다. 포피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가 와야 됩니다. 프로모션. 틀렸고. 아이다는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바뀌어야 됩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 두 개 바뀌어야 되고요. 단지 내 차연, 친화적인 실내천 설치,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하는 것은요. 제품 전략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가 와야 됩니다. 프로덕트. 현직 분금중. 현직 분금중은 유통 경로. 특히 분금중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금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는요. 유통 경로고요. 유통 경로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로는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경로는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로는 중학생이네요. 무슨 중학교 다니는? 분금중학교 다니는. 언제요? 지금 now 현직입니다.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다. 우리 경로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로 현직 분금중에 다니고 있어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16번입니다. 현황 기준이 왔는데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조건 붙일 때는요, 이게 합리성, 적법성 같은 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법에 있다는 건 벌써 합리적이고 적법하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네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실현 가능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겁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의뢰인이 요청을 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해서 조건을 붙일 때는요, 이런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 생략, 쌉 가능. 벌써 다른 법에 있어. 다른 법에서 면제부가 생긴 거야. 아시겠죠? 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17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기업 가치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합니다. 수익환원법.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지역은 3년이고요. 그 밖의 지역이 5년입니다. 바뀌었고,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다른 감정평가 방법은요,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공시지가 기준법은 완전히 좀 달라요. 사정보존도 없고 토지만 쓰고 그렇거든요. 항공기의 주된 평가 방법은 원가법이에요. 건건, 항선소 원가법이고요. 공정재단은 원래는 개별 물건들을 합산해서 평가하는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일괄이란 말이 떠도 이 공정재단만큼은요, 따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환원법을 씁니다. 오케이.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오케이.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 가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잘 나오는 건 아닌데, 한번 내봤어요. 미안해요. 요거 무슨 법으로 구해야 되냐면, 정률법을 적용하래요. 정률법은요, 제잔 N이라고 해서 제조달 원가에다가, 위에다 할까요? 예. 요거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잔 N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딱 보니까 3년 경과했어요. 그죠? 근데 5%씩 6천만 원. 그럼 제조달 원가는 6천만 원 곱하기 1.05에 삼성을 해주고, 잔가율이 80%거든요. 0.8에 또 삼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천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0.8을 때려줘야 됩니다. 문제 좀 지저분한 문제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요까지가 제조달 원가고 요게 잔가율의 N승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잔 N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제조달 원가에다가 잔가율에다가 N승 하나하나씩 제조달 원가부터 먼저 구하고 잔가율을 적용하고 N승을 적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법 잘 나오질 않는데 한 번쯤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의법은 너무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제잔 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9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좀 특이할 만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압니까? 최근에 그 공시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상업지역 변동률이 5% 하락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곱하기 면적 비교죠. 120분의 110. 하락률이니까 0.95가 들어가야 돼, 이게. 5% 하락에. 그래서 5% 열세, 0.9 한 번 더. 곱하기 20% 우세, 요 1.2. 마지막으로 5% 증액, 기타 조건. 그럼 요거는 1.05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는 3억 곱하기 110 나누기 120 곱하기 0.95 곱하기 0.95 곱하기 1.2 곱하기 1.05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상업적 가격 변동률이, 시가 변동률이 5% 하락했다는 거. 5% 상승이면 1.05인데 5% 하락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는 5% 하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산해 보면 아마도 1번 3억 1271만 6,250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격이 하락된 거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요거는요 그 부동산의 수익 가액을 그냥 가액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수익 가액을 부동산의 자산 가치? 가격?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구하는 공식은 순영업소득하고 요 갖다가 이제 방금 소개해드렸던 여기 환원율, 자본 환원율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 환원율하고 그 수익 가격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반비례 관계가. 그래서 그 뭐가 상승하면 뭐가 떨어지냐면요.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요. 부동산 자산 가격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반비례 관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최근에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 수익 가액은 작년에 2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개가 이걸로 내더라고. 그래서 자본 환원율과 자산 가격의 관계는 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여기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모두 기출 과정의 기말고사까지도 모두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문제, 예상 문제 풀이부터는 이제 아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많은 문제 노출되는, 본격적으로 많은 문제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그 당시에 주어진 문제들만 수하면 될 것 같고, 기출이론까지는 약간의 중심이 이론 중심이었으니까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모두 제가 시작해서 제가 종강을 치네요.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마지막이니까 요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좀 많이 하셨고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혹시 뭐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뭐 모의고사 해설이라든지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